검찰개혁을 왜 해야 될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개혁을 하겠죠. 그러면 검찰개혁이 수많은 개혁과제 중에 왜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까요?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읽어보면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은 검찰의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권한으로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검찰의 힘이 압도하고 있다. 이미 오래된 현상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는 사회의 거의 각 분야에서 검찰의 힘이 다른 권력, 다른 힘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드러났고 사실상 이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세력이 검찰이다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면 검찰의 권력, 검찰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검찰의 힘은 검찰의 권한에서 나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형사 절차의 지배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볼게요. 검찰은 수사와 재판의 주재자, 지배자이다. 검찰은 수사기관이자 공소기관으로서 수사의 시작, 구속영장 신청, 기소여부 선택, 공판진행, 형사재판 이외에서 국가의 대리 등 법률상 권한을 행사한다.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 권한의 초집중 현상이다. 여기에 더해 수사와 재판 과정의 브리핑,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 소환사실 공표 등 비제도적인 권한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지배한다. 이게 법률 용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검찰은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수사권, 기소할 수 있는 권한, 기소권, 그리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수사 단계부터 기소해서 재판하는 모든 단계에 다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사가 제출한 조서가 재판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전까지 재판은 사실상 검사가 제출한 기록들을 보고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수사를 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수사할 거냐, 이것을 언론에 흘릴 거냐 말 거냐, 브리핑을 할 거냐 말 거냐, 단독으로 줄 거냐, 그리고 재판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모든 상황을 검찰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형사 절차의 주재자이자 지배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검찰이 어디를 수사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요.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소환을 누구를 할 거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소환한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것이 공식 브리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식 브리핑이 아닌 그냥 단독 보도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검찰이 선택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언론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가장 극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드러난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였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검찰의 권한이 집중된 권한은 권력화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책에 나옵니다. 검찰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근본 힘은 형사 절차의 주재자, 지배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 양자의 권한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권을 적극 확대해왔다.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면 검찰의 권한 남용, 위법 행위, 비리나 부패를 견제하지 못한다. 이런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이 벌어지고 그 내부에서는 부패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김학의 전 차관 문제도 사실 검찰 내부에 있는 문제, 검찰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게 나타나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검찰이 얼마나 권력화되어 있고 그 권력에 의해서 부패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권력,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어떻게 개혁할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이게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로 접근에 들어갑니다.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 거죠. 이후에 나오겠지만 윤석열 총장과 이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으면 모든 게 검찰 마음대로 됩니다.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합니다. 수사하고 싶지 않으면 수사 안 합니다. 한국에서 검사 혹은 검찰의 수사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겁니다. 털면 다 나온다. 불어라. 혐의가 잘 안 나온다? 그럼 다른 내용을 수사합니다. 이걸 별건 수사라고 하는데 그냥 합니다. 어떤 건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다른 건이 나오니까 다른 건이 나와서 수사를 했다. 사실은 이 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별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소를 안 하면 되잖아요. 무리하게 다시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수사를 했는데 꼬투리라도 잡히면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따로 있으면 수사하는 조직과 혹은 수사하는 주체와 기소하는 주체가 따로 있으면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사하는 주체가 경찰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해서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했어요. 위법한 수사를 했고 이 수사 과정에 문제점들이 많아서 문제였는데 경찰이 이것을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검찰이 봤을 때, 검사가 봤을 때 그 수사는 무리하고 불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기소 요건이 안 된다. 이건 재판에 가도 진다. 이렇게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검사가 그냥 수사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몰라. 불법 아니야. 그냥 기소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굉장히 공정한 수사를 했고 누군가의 죄를 밝혀냈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한다? 그럼 항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주체가 완전히 조직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것은 조직이 조직에 대해서 항의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죠. 이런 과정을 권력을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권한을 분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를 견제하게 됩니다. 서로의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문제 삼게 되는 그것을 상호 견제의 원리라고 하죠.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가능한 분산시키고 이 분산된 권력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서 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사실상 책에서부터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을 공언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된 그 순간부터 검찰개혁 들어간다. 예고를 한 거죠. 검찰 쪽에서는 긴장을 했습니다. 망했다.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통치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인사를 하죠. 그것이 바로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다가 민정수석은 변호사 출신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비슷한 기수의 검찰 출신으로 많이 채워졌어요. 검사 식구들끼리 이제 하는 자리로 인식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출신이 오고 민정수석의 변호사 출신이 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생경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이것도 말이 이상한데 검찰총장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법무부의 인사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때 조직적 저항을 하게 되죠. 이렇게 충돌을 시작해서 검경은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끝났냐? 그러진 않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고비처라고 불렸던 법안을 냅니다. 근데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죠. 노무현 정부 시절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때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그 복잡했던 조직, 직급 이원화합니다. 검사와 검찰총장 딱 두 개의 직급으로 이원화해서 고정되어 있는 관료체계를 흔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검사사회, 검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개정하죠. 네 번째로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교통정리를 하죠. 다섯 번째로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을 시킵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굉장히 당시로서는 괜찮은 제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6가지들 중에 일부는 악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굉장히 악용이 됐죠. 예를 들면 이문정 검사 이런 사람이 이것으로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괜찮은 검사들이 밀려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죠.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어느 정도의 검찰개혁의 출발은 진행이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검찰개혁의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는 과제로 남기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참여정부가 미흡했던 점은 검찰개혁에서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서 더 많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민주적 통제, 즉 분산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문민화, 과거사 정리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 요 네 가지 차례차례 조금씩 진행이 되다가 사실상 2019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노무현 정부 시기만 해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찰을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른바 하명수사라고 불리는 특수라인들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하고 제거하는 데 검찰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다. 그 전에는 공안사건을 만들어내고 이 공안사건을 추진하는 중심에 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의 도구, 검찰을 통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시대가 끝내야 된다라는 것이 검찰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지금의 제도적 개혁과는 보다는 더 원초적인 문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요한 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3월 1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정부는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해왔던 어떤 입장의 연장선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검찰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알아서 잘 수사하세요. 저는 개입하지 않을 테니. 이렇게 되면 이제 청와대가 활용하지 않는 거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서 혐형수사가 진행되는 검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 노무현 정부 시절과 이명박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해내게 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가장 우선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 권한의 분산 견제라는 또 다른 검찰개혁 과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검찰개혁 과제와 함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의 자율성 증대는 곧 검찰의 권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 권력에 의한 검찰 권한 견제라는 장치가 하나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면 검찰이 저절로 민주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었다. 검찰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기득권 세력 중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해주면, 자율성을 주면 검찰은 잘 민주화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정권이 내 검찰 개혁에 딴지를 걸고 저항을 하고 오히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복수를 하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던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결론이 뭐였냐면 검찰에게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되 검찰은 권한이 큰 만큼 독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통제 밑에 둬야 하고 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즉 독립성은 위험하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권이 검찰권의 행사에 간섭하는 것을 배제한다는 소극적 방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기득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배척하는 적극적 공세적 의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적극적 공세적으로 해석한다면 검찰의 외부 세력이 검찰의 인사나 행정, 공소권 행사 등 권한 행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이 논리는 정치적 중립을 민주적 통제의 부재로 해석하고 검찰의 이익, 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사들 스스로 인정한 지도자에게만 지위를 받겠다는 것에 세련된 표현일 뿐이다. 최근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검사들은 대통령을 자신의 지도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것은 검찰 본연의 속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10년 전 생각이었고 그것이 10년 후에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정치적 독립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독립을 행정적 독립과 조직적 독립으로 확대 해석한 후 종극으로는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거냐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할 때는 이런 맥락에 있다라는 겁니다. 행정적 독립,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달라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결국에는 검찰을 완전히 행정부와 독립된 조직으로 지향시킨다라는 맥락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2020년에 굉장히 강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검사들은 왜 이런 걸 주장할까요?
검찰이 지키고자 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 뒤에 숨어있는 자신들의 기득권이었다. 만일 여기에서 밀리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 인권과 양심에 따라 계속 검찰을 지휘하고 통제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 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 그 목적은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였다. 그러니까 검찰이, 청와대는 혹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잘못이나 문제에 대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검찰에서 나오는 이슈는 뭐냐면 이것은 수사에 대한 간섭 혹은 수사에 대한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혼동시켜 왔다는 것이고, 이런 혼란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죠. 기득권은 무엇이다? 아까 말씀드린 검찰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민주화된 시대의 권력기관은 견제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각 기관 내부 시스템만이 아니라 권력기관 사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은 각 권력기관의 권한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권력기관 내부에서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 즉, 검찰 내부의 권한 조정만으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경찰을 통해서, 공수처를 통해서 다른 조직으로 권한을 분산시켜서 견제를 하는 것이야만이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지속적으로 독립된 기관을 추진하는, 기회가 될 때마다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슬쩍슬쩍 합니다. 중립성이 아니라 독립적 기관이야. 정치 권력의 통제를 왜 받아야 되냐? 우리는 깨끗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존재들인데 판사처럼 해달라, 이러기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이미 충분히 정치화되어 있고 형사 절차상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의 독립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검찰은 초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의 통제를 배척하기 위한 완전한 독립을 꾀하고 있고, 그 바탕을 바로 정치적 독립에서 구한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도 견제되지 않은 권력인데 권한을 독립시켜버리면 그것은 재앙이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검찰에 대한 통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수처나 경찰을 통한 다른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는 방식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권력기관, 선출된 권력을 통한 민주적 통제라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도 그런데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은 인사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사를 통해서 통제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은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의미가 있다.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가 필요한 것처럼 검찰에도 문민 통제는 필요한 것이다. 검찰은 행정부인 이상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과 연관이 없다. 정치적 중립 보장이란 정치 권력의 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 검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검찰의 중립을 보장하되 행정부 소속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이고,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인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검사들은 대놓고 반발을 했죠. 추미애 장관의 첫 번째 인사 당시에도 상당한 저항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처음 나왔을 때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 해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권력화가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단이라고 불리는 어떤 상태를 깨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이 인사를 통해서 이것을 깨야 된다는 방향으로 인사를 했던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나오게 됩니다. 강금실 장관 시절에도 그 인사에 대해서 대놓고 충돌을 했었던 것처럼, 이런 통제의 방향의 검찰에 대한 인사가 나왔을 때 검찰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 저항 의사가 표출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통제와 대비돼서 진행된 것이 공수처죠.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고비처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됐고, 이후에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가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는, 고비처는 원래 부패 추방이 주된 목표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가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잘 사정이 되지 않는 곳이 검찰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고비처, 지금은 공수처인 이 조직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게 된 겁니다. 하나는 부패를 추방하는, 부패를 수사하는 그런 본래적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통해서 권한을 견제하는 의미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주된 목표는 부정부패 추방이다. 하지만 고비처는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도 수사한다. 고비처의 신설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항상 견제, 감시하는 기구가 있다면 검찰 권한이 위법, 부당하게 행사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외부 기관에 의한 견제는 수사에 대한 개입이나 간섭으로 미친다. 내부 감찰 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과 제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마디로 검찰의 비리를 감시할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대표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검경수사권이라는 권한 조정과 함께 공수처 설치라는 과제가 검찰개혁의 양대 축으로 초반에 제출됐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이 두 가지 권한을 조정하는 것,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것과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검찰은 찬성하는 듯 하다가 문색을 드러냅니다. 그게 올해였습니다. 작년 말 올해를 거치면서 검찰은 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죠. 수사권이 거의 경찰로 넘어간 상태죠. 하지만 수사권의 일부가 검찰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대 범죄, 그러니까 큰 규모의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거의 다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검찰의 수사 지휘권까지가 없는 상태가 됐죠. 하지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요 수사라고 불리는, 주요 정치 수사라고 불리는 이 6대 범죄는 검찰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중간 단계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검찰이 갖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고착되거나 강화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것은 추미애 장관이 올해 취임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물론 이 방향은 그랬지만 지난번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완전히 이 두 개를 분리한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아까 읽어본 대로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는 완전히 분리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궁극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볼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직접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청문회 당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동의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이 나오게 되죠. 2020년 올해 2월 부산지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 발언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시 제목은 수사 기소 분리될 수 없다. 추미애의 정면 반박. 발언의 내용은 수사는 소추, 괄호 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이 발언은 추미애 장관이 당시에 대통령의 생각이, 이 정부의 방향이, 여당의 방향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이니 이 검찰 내부에서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세워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검찰 내부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둘 다 있는 상태잖아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을 한 명의 검사가 하지 않고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둬서 연습을 하자라는 것이었던 거죠. 이 정책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원론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첫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궁극적 방향에 대한 반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공수처나 비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법무부 산하 별도 외청 형식이든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 전체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수사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공수처 법안 각 조항에 제가 총괄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말할 수는 없지만 부패 대응 국가 역량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 이것도 청문회 발언이었는데요. 공수처에 찬성하는 거냐? 찬성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그 당시는 조국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상황에 진행된 국정감사였는데 이 당시에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어요. 국회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밝힙니다. 그런데 딱 2달이 지나요. 12월에 윤석열 총장은 본격적으로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당시 12월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부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이것은 독소 조항이다 라면서 이 법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입장을 냅니다. 이렇게 대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언론들이 어떻게 봤냐면 윤석열 총장은 퇴임할 거냐, 사직 의사를 밝힐 거냐, 이렇게 여론의 관심이 쏠립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도 다르고 공수처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대통령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그렇다면 총장이 옷을 벗는 게 맞다. 그럼 벗을 건가? 뭐 이것이 관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한 것은 사퇴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을 독립된 조직이자 독립된 세력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개혁 방향과 완전히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이 8월 달에 다시 나옵니다. 수사는 기소 과정의 재판 과정의 일부분이다. 수사는 기소와 재판, 공소유지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내게 되고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최근에 잘 될지 모르겠다라는 입장까지 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검찰개혁의 방향에 완전히 반대된 입장을 서게 된 거거든요. 정치적 반대자가 된 거죠. 2020년 최고의 이슈메이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로 접어들면서 차기 대통령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설령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장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도는 정치인들의 영역이거든요.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차기 권력의 문제니까.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은 계속 요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내 이름을 빼라. 내 이름을 빼야 한다. 내 이름을 빼야 한다. 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 이름을 거기다 넣지 마십시오. 반복했어야 됐어요. 언제까지? 뺄 때까지. 그런데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초반에 몇 번 얘기하다가 말았죠. 그러면 가장 정치적인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이 2020년에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중심이 된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민주적 통제 뭐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청와대 행정부와 맞서는 세력으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야권에서는 마치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해도 됐는데 굉장히 웃긴 거죠. 사실은 정치적 중립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무리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이 아닌 거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문제 삼아서 결국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선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평가하는 것은 이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징계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차기 권력에 거론이 되고 거기에서 여론조사에 이름이 등장하고 그것에 관련돼 있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을 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행위를 사람들은 정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의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어떤 부딪힘, 검찰개혁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가장 본질적인 이슈가 정치적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총장의 임기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임기가 보장될 테니 그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이든 뭐 야당이든 뭐 누구든 마음대로 수사를 해라. 양심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수사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수사를 하라 라고 보장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임기제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임명권자니까 자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해왔고 저도 일각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임기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책에서도 다시 드러나는데요. 한번 볼게요. 만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해임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는 될 수 있으나 임기제를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권력기관의 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국민 여론을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다.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게 있어요.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도대체 언제 시작됐을까요?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도입됐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검찰의 중립성이 꽤 중요하게 대두가 됐거든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임기제가 도입이 됩니다. 노태우 정부의 검찰총장은 김기춘이었죠. 그러니까 임기제가 도입된 첫 번째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었습니다. 사실상 정권의 통치기구로 활용됐던 검찰의 중심에 있었던 검찰총장이고 김기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당연히 사퇴 압력이 높아집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정적을 제거하는 역할이 검찰이 할 일이냐? 이런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검찰총장 사퇴, 해임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여론을 무마시키는 이런 여론에 대응하는 논리가 검찰총장 임기제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김기춘을 방어하는 논리가 임기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바로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제를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내포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 딜레마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르면 임기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는 제도를 흔들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버텨버리면 사퇴하지 않고 버텨버리면 그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게 되는 딜레마 상황을 10년 전 이 책에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직면하게 된 거죠. 이때는 선택을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부의 개혁 방향과 생각도 다르고 정부의 통제도 거부하는 상황이고 청와대의 통제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게다가 이미 차기 대권 주자의 여론조사 1위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라면 검찰총장 자리는 도대체 왜 고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검찰을 지켜야 한다. 검찰의 권한을 지켜야 하고 지금의 개혁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검찰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방향은 선출된 권력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만약에 개혁 방향, 검찰 개혁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정치를 하면 됩니다. 사퇴하고 정치를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검사들을 위해서 내가 방패막이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면 여론조사에서 지금 당장 이름을 빼라고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름을 뺄 때까지 그 요구를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수사를 잘하고 싶으면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검찰개혁의 방향을 바꾸고 싶고 이것을 정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면 됩니다. 둘 다를 양립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1년 동안 이게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이제 이 박범계 의원을 지명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이 나오잖아요. 검찰 출신의 장관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이 퐁당퐁당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검찰이 장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조직적으로 저항만 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혁이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2번의 학자 출신 그리고 2번의 판사 출신으로 비검찰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퐁당퐁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습니다. 민정 2비서관이기도 했고요. 이후에 3선을 하면서 주로 법사위에 많이 있었고 현 여당의 검찰개혁에 굉장히 많이 관여한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는 검찰개혁을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다음을 준비하는 기간을 개혁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이번 인사를 마무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10년 전에 있는 책에서도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411페이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개혁을 중단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후퇴한다. 개혁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개혁과 중단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이다. 내년에도 아마 검찰개혁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큰 흐름은 잡힌 거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경수사권이 일부 조정이 됐고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한국의 검찰은 사실상 이 개혁 방향에 강한 반기를 들었던 게 2020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 이후의 개혁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는 게 확인된 게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예상들을 하는데 하나는 공수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검찰에 일단 부패한 것부터라도 빨리 수사하고 제발 96만 원 불기소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도록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수사권 조정이 깔끔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제도적 정비를 위한 연구, 사회적 합의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 개혁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도 관련 이슈가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곰곰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